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주가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 찍는 중에도 계속 올라가려고 고개를 빼꼼빼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가 어떻게 잡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처음 뭐 말씀드렸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유한양행 녹화해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이 지금 FDA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유한양행을 이제 와서라도 잡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이 그래프 아래쪽의 거를 보시게 되면 이 초록 색깔 선이 개인들의 보유 수량 그래프인데요. 이때까지 가장 낮은 선을 유지하다가 어제자 FDA 승인 소식이 들리자마자 바로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개인들이 유한양행 종목을 잡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잡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잡은 개인들의 대부분이 유한양행의 약품이 어떤 약품인지 알고 잡았겠느냐, 아니면 앞으로의 비전을 알고 잡았겠느냐. 적어도 이 유한양행이 어떤 쪽으로 뻗어나가서 얼만큼의 매출을 올릴 것이고 이게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잡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그러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예상컨대 여기서 상승이 유지되지 않고 한 번이라도 조정이 더 나오게 된다면 상당수는 여기서 털려나가거나 물려버릴 거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물려버린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을 제가 다룰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는 뭐다,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추매의 기회가 될 것이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어디서 차익을 해야 될지 이거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유한양행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요, 유한양행이 이런 약품으로 FDA 승인을 받았구나, 이런 효과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래서 대박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어제의 이런 하락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락이죠. FDA 승인은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훈장 같은 건데, 그걸 얻었는데 급하게 튀어오르더니 밑으로 쭉 빠져버렸다는 얘기가 사실은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왜 나왔는지, 혹은 이러한 흐름이 또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둔 공략법을 오늘 여러분들께 다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적어도 유한양행을 100%는 어려울지라도 80% 이상은 내가 확실히 알고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일축해 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략법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릴 공략법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유한양행 보유 플러스 매수해도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일단 렉라자입니다. 렉라자, 유한양행에서 FDA 승인을 받은 약품이 바로 렉라자예요. 렉라자, 이름이 좀 세 글자라 쉽죠. 웬만해서는 이 암 치료에 들어가는 치료제 이름에 보통 주맙이라던가 아니면은 롤이라던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유한양행에서 내민 약품 이름은 렉라자, 좀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쉬우실 겁니다. 이 렉라자가 왜 이렇게 핫할까?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효능이 어떤 효능인지 알아봐야 되고, 어떤 분야에서 FDA 승인을 받았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요, 유한양행에서 이번에 내민 이 암 치료제죠, 렉라자는요, 어떤 암의 효과가 있느냐, 바로 비소세포 폐암에 효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를 좀 한 가지 딱 짚어드리면, 정확히 말하면 유한양행에서 내민 게 암 치료제라기보다는 억제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억제의 효과가 크다. 왜 억제의 효과가 더 크냐,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최근 들어서 FDA 문턱을 넘는 혹은 넘으려고 하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내민 암 치료제들은요, 대부분 치료 효과보다는 억제 효과로서의 이점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암 치료제 시장을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지배적으로 하고 있던 암 치료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랑은 좀 차별적으로 전이를 막아준다던가, 아니면 이미 전이가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전이, 아니면 이 암세포가 이미 한 개 생겼는데 여기서 한 개 더 변이가 되는, 이 변이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여주는 약품을 만들어야 이러한 시장을 좀 치고 들어가기가 좀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유행한다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플러스 병용을 통해서 기존에 잘 나가던 혹은 새롭게 만들어낸 이 암 치료제, 새롭게 생긴 암들을 치료할 수 있고 기존의 암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묶어서 같이 투약을 하더라. 그게 병용약품으로서의 인기를 상당히 많이 끌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제 비소세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폐암은 폐암인데 비소세포는 과연 무엇일까? 자, 제가 여러분들 보기 쉽게 정리를 한 거를 찾아왔습니다. 자, 폐암은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 등 병리 조직학적 기준에 따라 소세포 작은 크기와 비소세포 작지 않은 폐암은 아닙니다. 자, 현미경으로 확인되는 암세포 크기가 작은 것은 한자에 작을 소자를 써서 소세포암이라고 하고요. 작지 않은 것은 안일 비자를 써서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합니다. 흔히 소세포암, 비소세포암으로 줄여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번에 폐암에 걸렸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폐암에 걸렸는데 암세포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비소세포 폐암이 되겠죠. 즉 전이될 가능성과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폐암이 바로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유한양행에서 얘기하는 렉나자는 이쪽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이 우리나라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자, 보게 되면 효능 효과에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쉽게 말씀드릴게요. 세포 내에서 변이된 국소 진행성, 자,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앞부분을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변이된만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에서, 이 정상세포에서, 이게 암세포가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암세포가 그냥 나 암세포예요, 생겼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상세포들이요, 가만히 있다가 서로 이제 뭉치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이 뭉치기 시작하는데, 이 뭉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포들이 증식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해요. 자,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암세포가 될 수 있는 세포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니 그 세포가 뭉쳤는데 하필 이게 암세포가 될 수 있는 세포였던 거죠. 근데 이 세포가 뭉쳤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변이 없이 그냥 뭉치기만 하는 형태로 우리 대장 내시경 같은 거 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종 제거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용종을 제거했다는 얘기는 그냥 뭉치기만 한 이 세포 덩어리를 덜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제거를 했다는 얘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이 암세포가 나 변하고 싶어요, 암세포로 변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주위 세포들을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주위 세포들까지 이 암세포화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장 내시경 할 때 흔히 됐던 선종이라는 거예요. 선종. 암세포가 될 수 있는 종양이라는 겁니다. 이 암세포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상태, 이 된 상태를 우리가 변이된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에요? 세포가 변이되어서 암이 된 상태, 그리고 국소 진행형이라고 하죠. 아주 조그맣게 진행이 된 상태, 아니면 전이성, 이미 주위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태. 이건데 이 부위가 어디다? 폐더라. 근데 이 폐인데 이 덩어리가 크더라 작더라? 크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환자에게 1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치료제가 아니고 억제제의 효과를 하기 때문에 1차 치료제로 쓰이는 이유가 1차적으로 전이가 확인되면 더 이상의 전이를 막기 위해 먼저 투약하는 약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 렉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셨을 거예요. 렉나자가 왜 이렇게 핫할까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렉나자라는 약품이 이 폐암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발병률이 높습니다. 엄청나게 발병률이 높고요. 심지어 이게 뭐 흡연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만, 이 폐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막말로다가 이 위암이라던가 이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평소에 좀 식습관도 잘했지만 근데 걸렸어요. 아니면 내가 식습관도 힘들었고 근데 좀 일하면서 소주도 많이 먹어야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걸렸어요. 이런 게 훨씬 많거든요. 나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걸렸어요 라는 것보다요. 근데 폐암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흡연자의 발병 확률이 훨씬 더 높긴 높겠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평소 생활 습관이 아주 좋았던, 건강했던 사람들도 정말 많이 발병하는 암이기 때문에 이 암 치료제 시장 자체가 애초에 다른 암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폐암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국가들이 참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이 폐암 같은 경우에 다른 암과 좀 차이점이 있다. 그게 무슨 차이점이냐? 바로 이 폐암은 다른 암들보다 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일단 폐라는 기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폐라는 기관이 이 산소를 여기서 들여가지고 피를 통해 전신으로 이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다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즉 우리 몸에서 산소가 돌게 해주는, 심장 외에 산소가 돌게 해주는, 산소를 머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을 다 타고 돌기 때문에 이 폐에서 발병하는 암 같은 경우에는 전이가 훨씬 더 빠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폐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일단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전이를 막는 것,
이게 비소세포 폐암보다는 소세포 폐암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 이 전이를 막는 것, 물론 비소세포 폐암도 이 전이를 막긴 막아야겠지만 소세포 폐암에 비해서 비소세포 폐암은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암세포 종양의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이 될 가능성과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투약해서 효과를 보지 못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생긴 암들을 치료하는데 급급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면 말 그대로 치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이 유한양행에서 이번 렉나자를 내밀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얘기한 바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효과를 많이 보이고 있다. 근데 이렇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정말 많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암은 위와 대장에 비해서 상당히 발병률이 높고 심지어 전이율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폐암입니다. 왜? 요즘 기침이 좀 많이 나오긴 하던데 일단 빨리빨리 와보세요. 했더니 전이가 되려고 하네요. 렉나자 투여하겠습니다. 다행히 전이가 많이 멈추고 있습니다. 빨리 치료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만약 소세포암이라면 폐암이네요. 소세포암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게 좀 이렇게 이 차이점이 좀 있어요. 비소세포 폐암은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현미경으로라고 했죠. 현미경으로 좀 눈에 크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절제를 해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절제가 불가능합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자, 그런 암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소세포암은 무조건 이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비소세포 폐암 쪽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소세포 폐암 쪽으로도 분명 얘기가 나올 것이다. 어찌됐건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폐암 관련해서는 이 유한양행이 내민 렉나자가 앞으로 완전히 인기를 많이 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효능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 바로 렉나자. 요 추가적인 효과에 대한 얘기인데요. 폐암이 뇌로 전이돼서 이런 경우는 진짜 힘들잖아요. 이 다른 장기도 아니고 뇌로 전이가 돼버리면 사실은 정말 힘든 상황이 올 겁니다. 대부분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근데 이제 기존 항암제가 듣지 않죠. 뇌이기 때문에. 근데 환자 2명 중 1명, 그러니까 50% 이상이 렉나자를 복용을 했더니 뇌종양이 의미하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로는 뇌종양에도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전이된 상태에서 장기 불문하고 어떤 부위든 상관없이 효과를 보이더라. 이게 좀 첫 번째로 알 부분인데, 이것보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다? 복용 후라고 해요. 복용 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나오는 K바이오에서 암 억제제 효과로 나오는 이 약품들은요, 대부분이 경구용이더라라는 거예요. 경구용. 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내미는 기존의 암치료, 암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정맥주 사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한 번 이 투약을 받으려면 대시간씩은 5시간씩은 최소 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 항암제를 맞아야 되는데, 이 항암제를 맞는 과정이 절대 편해 보이지 않죠. 상당히 몸이 아프고 세포를 파괴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몸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근데 이를 병원까지 와가지고 이 링거를 맞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경구용으로 집에서 간단히 먹고 조금 쉬어주는 식으로 암을 억제시킬 수 있다면 이것만큼 혁신적인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으로 보통 FDA 승인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암 억제제형으로 나오는 모든 약품들이 거의 대부분이 경구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현재는 이 유한양행과 HLB가 이 경구용으로 밀고 가고 있다. 유한양행이 먼저 승인을 받았고요. HLB는 아직 9월에서 10월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해서 이런 효과가 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또 알아봐야 되냐면, 이 유한양행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약품을 만들어냈을까? 결국에는 이걸 정리해둔 말이 있어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9년 동안 일을 해왔고, 9년이라면 상당히 짧은 축에 속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 임상부터 그리고 FDA 승인까지 모든 것을 해낸 정말 대단한 기업이다 라고 일단은 일축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좀 내려보게 되면 유한양행은 렉나자 프레스킷을 공개했습니다. 렉나자는 타이로신 키나제 억제제이다. 이 억제제라고 분명히 나와있죠. 이거 지금 우리는 암 치료제 테마, 암 치료제 부분에서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보통 다 알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억제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이 약은 세포 돌연변이 선택성이 높은 비가역적 세포 치료제로, 세포 억제제로, 변이 억제제라는 거예요. TKI가 억제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GFR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세포가 변이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돌연변이 선택성이 높은, 즉 변이될, 암세포로 변이될 가능성이 높은 세포에게 이 변이가 된 상태에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억제제라는 거예요. 자, 내려서 보게 되면 이 렉나자는
단일 돌연변이, 이중 돌연변이를 포함하는 돌연변이 세포에서 강력한 저해 효과를 보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암세포의 전이 억제를 하는 데는 지금 나와 있는 약물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 꿀리지 않고요. 오히려 그 이상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게 바로 렉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렉나자를 FDA 승인을 통과시켜버린 유한양행에 대해서 보다 더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약품이 뭔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가 효과가 있는데 뇌종양이 낫는다. 정확히 말하면은 전이 되어 있는 이 세포가 억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억제 효과를 잘 보이고 있는 이 약품을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유한양행이 이번에 FDA를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 통과를 했는가. 포괄적으로 이 기업 가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요. 이 미국 FDA의 문턱을 넘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수가요. 15개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죠? 15개밖에 안 돼요. 이거보다 안 됩니다. 그 중에 마지막이 유한양행이다. 지금 마지막으로 얼굴을 올렸다는 거죠. 자, 연역을 살펴보면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위에 좀 올려보게 되면 자, 렉나자를 포함해서 2003년에 LG화학의 팩티브 일단 하나, 동아에스티의 항생제 시벡스트로 하나, SK케미칼의 혈우병 치료제 앱스텔라 하나, 좀 3개까지죠. SK바이오팜의 수면장애 치료제 수노시 4개, 뇌전증 치료제 5개 이렇게 있고요. 21년도 항미약품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 6개,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진펜트라 유명하죠. 7개, 녹십자의 면역결핍증 혈액제제 알리그로 8개, 19일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9번째 승인을 받은 겁니다. 15개도 안 돼요. 10개도 안 되죠. 너무너무 적은 수라는 거예요. 이걸 뚫고 넘어가는데 이 렉나자가 의미가 있고 유한양행을 우리가 봐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 뭐다? 바로 유한양행의 렉나자가요. 우리나라 FDA 승인 약품 중에 유일하게 항암제 돌파 약품이라는 거예요. 항암시장 돌파 약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제약시장이 다 해서 1100조 원 가량 되기 때문에 최소한 몇 조 원씩은 다 되죠. 물론 그 시장을 공략하는 게 나쁜 선택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항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볼게요. 후시딘 다들 아시죠? 후시딘 같은 치료약품 우리가 살면서 암에 걸릴 가능성 확률이 횟수가 높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살짝 긁혀서 상처가 생길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상처 생길 확률이 훨씬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시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싸고 남들이 하나 사가지고 그 상처가 치료되거나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쓰는데 이거 하나가 오래 쓰는 약품 이런 약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3조 원 정도의 매출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요.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확률은 낮지만 이거를 한 번 투약받을 때 가격이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오히려 이것보다는 확률이 적고 개수가 적더라도 항암시장이 훨씬 더 금액은 높더라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다른 약품들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들도 물론 대단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보이고 있긴 하죠. 이건 블록버스터 약품이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다른 분야에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매출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유한양행이 이번에 최초로 돌파한 항암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적으로도 고매출, 장기적으로는 더 고매출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전체 항암제 시장 중 가장 큰 폐암을 타깃을 하고 있다는 게 유의미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폐암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항암제 시장의 18% 이제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348억 달러, 약 45조 6천억 원인데 현재는 약 48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는 전 세계 항암제 시장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치이며 폐암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9%씩 성장을 하고 있어서 28년 기준으로는 76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렉나자를 이 폐암 쪽으로 밀고 간 이 신의 한 수가 향후 유한양행의 매출에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블록버스터 약물이 되나라는 얘기는 1조 이상의 매출을 보이느냐, 단일 약품으로 1조 이상의 매출을 보일 수 있느냐라는 것을 따진다는 건데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8조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현재 48조 원을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요. 뭉태기로 뜯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한양행이 진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업들의 이미 폐암 치료에 쓰고 있는 이 기업들이 약품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부터 자 이럴 거면 렉나자 쓰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나가게 되면 이 48분의 1의 확률을 이 렉나자가 돌파하지 못할까? 절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패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이 암치료제 대부분은 이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에서 독점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그 약품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요, 효과가 좋아서라기보다 지금 나와 있는 약품 중에선 그나마 나아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의 반증이 뭐다? 암 치료의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 라는 거죠. 근데 여기 유한양행 같은 이 렉나자 같은 약품이 창 치고 가주면 당연히 거기서 처음에는 억제가 상당히 효과가 좋다. 라는 평가를 받는 순간부터 상당히 많은 병원들, 이 대학교들에서 활용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매출이 굴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이게 더욱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매출이 상당히 많이 힘든 상태가 연이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신약 개발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초반에 빚이 나고 이 빚이 난 것으로 통해서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만들고 팔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충분한 매출이 나와주지 않으면 이 적자들을 메꿔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연구 개발 비용, 유통 비용, 홍보 비용들 다 자기네들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매출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그 분야가 심지어는 이 전체 암 분야 중에서 18% 항암제 시장 중에서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이게 지금은 약 48조 원 가량 되는데 2년 3년 있으면 76조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대요. 심지어는 이게 어떤 업종이더라, 매년마다 9%씩 성장하는 성장형 업종이더라. 이를 지금 파악하고 잘 파고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렉나자가 인기를 끌 가능성과 합도적으로 작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48조 원에서부터 1조 원만 떼오더라도 지금 이 유한양행이 재무제표의 틀이 달라집니다. 지금도 뭐 적자로 완전히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라고 하지만 유한양행이 유의미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업종 자체가 매년 9%씩 성장을 한다. 여기 이제 따라오는 매출만 눈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그 상황부터는 유한양행의 주가는 꺾여 올라가는 계단식 성장을 계속해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요, 앞으로의 비전이 상당히 좋고 갖고 있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고, 이 유한양행이 갖고 있는 억제제가 이 렉나자가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만 두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떠한 억제제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 앞으로의 비전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유한양행을 보유하거나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제 같은 하락이 한두 번만 더 나와주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비전도 살아있고 재무적인 가치도 살아있고 기업 가치 살아있고요. 미국 시장 건너가서 이 충분히 더 매출을 끌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살아있는데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이 억지 하락이라는 것을 알고 비중을 좀 편하게 담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주가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 찍는 중에도 계속 올라가려고 고개를 빼꼼빼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가 어떻게 잡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처음 뭐 말씀드렸습니까? 이 공략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공략법을. 지금 주가에서 올라가면 상관없습니다.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투자할 겁니다. 라는 것을 정리해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공략법을 반드시 알아가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 공략법을 이번 영상에서 그냥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공략법을 공개를 하게 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았다고 좋은 말씀 올려주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 공략법을 자기 생각인 것처럼 따로 포스팅을 해버리는 이러한 악용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걸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공략법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이 채팅방에서 제가 이제부터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애초에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취지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일절 부담을 느끼실 필요 없이 채팅방에 들어오셔도 되고, 이 채팅방에 입장하는 방법은요,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강쌤 유한양행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입장 가능하고요. 이렇게 제가 부담 느끼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문자를 보내신 분들께는 100% 다 이 내용을 무료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 꼭 참고를 부탁드리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공략법 확인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저를 믿고 이 내용을 궁금해서 채팅방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 제가 또 한 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처음에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 여기로 넘겼다가 바로 나가실 거기 때문에 자, 그를 좀 바꾸자 머리를 좀 썼습니다. 자, 유한양행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종목에 대한 점수를 매길 때요, 먼저 크게 올라 있다, 아니면 최근 들어 이슈가 터져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 있어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 겹치는 구간이 이미 벗어났다. 보통 겹치는 구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골든크로스라고 하죠.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추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살아나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을 때, 이런 추세와 이슈의 변곡점에서 마주치는 이러한 타이밍의 종목을 잡아줘야 우리가 길게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확신이 없고 이후에는 확신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고점이라 진입장벽이 높아요. 새로운 투자의 유입보다는 기존 흐름을 유지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매를 해줘야 되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다 좋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구간이 이미 지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왜? 랭라자에 대한 내용이 밝혀졌던 게 이미 2015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뭘 하느냐, 유한양행은 그런 흐름을 보일 거고 단기적 스윙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흐름이 가라앉을 수 있다. 이쯤 되면 많이 올랐지라고 얘기하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요, 이쯤 되면 아닙니다. 이슈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이 변곡점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이 변곡점에 마주쳐서 잡기만 하더라도 유한양행의 이 100% 수익을, 여기서 여기까지 100%입니다. 지금 이 정도의 수익은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예상합니다. 해서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이 종목이 어떤 분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어떤 분들이 이 종목을 마음에 들어 할 것이냐, 정리해보면 내가 지금 물린 종목이 너무 많아서 정리를 한 번에 해야 될 그런 종목이 필요할 때, 라던가 나는 단기, 스윙, 이런 종목들, 장기, 기간을 좀 정해놓고 매매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신다거나, 아니면 나는 좀 이번에 첫 투자거나, 이제 포트폴리오가 비어서 종목을 담아야 되는데 좀 안전하게, 묵직하게 오를 종목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인기가 많을 겁니다. 해서 지금부터 제가 드릴 설명을 들어보시고요. 이 설명 들었더니 종목 상당히 괜찮은데? 나 관심 있는데? 너무 잡고 싶은데? 라고 하신다면 설명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매수하는 것도 고려해보셔라.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지금부터 설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다소 좀 부진되려고 했었던 이 반도체 HB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반도체의 개발 속도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적인 내용에서는 SK가 삼성전자를 거의 압도하고 있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SK를 포함해서 누구를 뛰어넘었다. 파운드리로 아주 유명한 TSMC까지 뛰어넘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외국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폭을 조금 더 뚫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포트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대 HBM 3분기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산 이후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은 빠르면 4분기, 늦으면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잘 먹히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3년도 동분기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14조 원 이상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10조 원이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날개를 장착을 하고요. 5세대 제품인 HBM3E 8단을 3분기부터 양산하고 4분기에는 12단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구체적인 고객사는 삼성전자에서 일부러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AI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꼽히고 있고요. 특히나 HBM3 엔비디아 공급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HBM3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를 뚫은 삼성전자가 HBM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잡을 종목이 삼성전자냐? 절대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이 비전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년 만에 TSMC를 넘은 삼성 반도체 HBM 매출이 3.5배가 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은요, HBM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막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벌써 HBM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HBM의 선두주자라 얘기할 수 있는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HBM 쪽으로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6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매출을 훌쩍 넘어선 매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BM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선 안 된다는 거죠. AI 거품론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는 시장 태동기라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오픈 AI가 성공을 거뒀고 많은 기업들이 AI로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AI 산업 때문에 전력 대란이 예상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AI 산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I 관련 서비스와 그에 따른 하드웨어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죠. AI 기술은 성장하는데 반도체가 그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완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AI 산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드웨어 공급이 필요하다. 메모리 매출을 보면 HBM뿐만 아니라 DDR5, 서버 SSD 등도 주요했다. HBM 효과로 뭐가 더 나온다? 낸드 플래시 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른 반도체 부품, 반도체들로 이 매출이 점점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 세계 1위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가려면 매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시작점이 누구이다? 바로 HBM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HBM 3세대에서 4세대 개발 과정에서 밀려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요. 제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있다. 이게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와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섣부른 공급을 하게 되면 제품 불량률이 커지게 되면서 고객사 러브콜이 끊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량을 어떻게든 맞추더라도 이 공급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본적인 이 불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불량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면 이 고객사 러브콜이 끊기는 게 당연하죠. 야, 공급량이 조금 부족하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고집하는 것보다 뭐 SK나 뭐 TSMC 쪽으로 좀 분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 것들 하자. 여기는 불량률이 적잖아 하면서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 세계 1위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독점 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이다? 불량률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제품 완성 이전에 불량을 잡아내는 고수요 대비 HBM 전용 검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완성 이후에 검사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량률을 낮출지언정 그에 대한 적자를 자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에 이거 불량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재고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또 한 번 공장을 그 하나를 위해서 또 굴려줘야 돼요. 이건 완전하게 불량을 잡아내는 거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최초로 HBM IC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 태어났고요. 이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에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HBM 테스트 핸들러를 적용하면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고정밀, 고품질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 기업과 계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HBM을 원판 상태에서 조립하고 절단한 상태로 바로 검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불량 나왔습니다 라고 폐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불량 생길 겁니다, 불량 생깁니다 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완성 이전 단계에서 불량을 잡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되느냐? 이 상태에서 불량을 잡아내게 되면 완성까지 들어가는 후공정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TSMC까지도 이 기업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3만에 해당됐던 외국인 매집량이 현재는 14만가량 늘어나고 있다. 350%가량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350%는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례적으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매집량이라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내가 포트폴리오에 외국인들이 제대로 잡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증시가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탈출해도 이 종목은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을 잡고 싶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세계 최초로 이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만들어낸 이 기업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 매출이 5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했고요. 하반기에 HBM3E 비중에 대해서 3세대죠. 이제 4세대는 12월 달부터 내년 초반부에 양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파업 관련해서는 생산 차질이 아예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물량에 대해서 공급량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검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HBM은 여전히 국가 산업으로서의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현 시대 HBM 경쟁은 좋은 성능보다 낮은 불량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이 기업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향 검사 장비 필수 입점 기업이기도 하고 외국인이 하루에 100억 이하로 폭발적인 매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 350%가량 매집량이 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 이상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보고 싶다. 이러한 종목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종목이야말로 24년도에 폭등주가 아닌가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들리는 증시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잡고 가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이 종목은 반드시 건드리셔야 된다. 왜냐? 지금부터 최소 26년도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HB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공략에 들어갈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만약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폭등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보내신 즉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무료 발송해 드릴 거고요. 현재는 시세 자체가 저가에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바로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최저가 공략에 가능할 것이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HBM 검사 장비 세계 최초로 이렇게 개발해낸 이 기업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폭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 즉시 제가 이 내용들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다는 점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현재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상승을 하고 싶어서 안달리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캔들만 보게 되면은. 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바로 매수에 뛰어들거나 비중을 늘리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유한양행의 주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함에 따라 어떤 경우의 수를 갖는지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는 공략법이 필요하다. 이 공략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공략법은 채팅방에서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위에 보이는 번호로 강쌤 유한양행 문자 남기시고 무료로 모든 내용 다 받아가시면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내용도 정리하고 다음번 유한양행 이제 녹화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새로운 내용들 가져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